있었는데 그 홈플러스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MBK 같은 데가 만약에 홈플러스를 잘 그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에 굴지의 그 유통회사를 만들겠다 그 생각을 했었으면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은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늘 그렇게 펀드들이 하는 것처럼 잘 이걸 키워가지고 뻥튀기 한 다음에 엑시트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MBK가 홈플러스에서 엑시트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그 유통 환경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통이 새로운 유통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쿠팡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꾸 밀리고 이마트나 뭐 이런 데에다가 밀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유통은 쿠팡하고 이마트로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제 홈플러스는 거의 회생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홈플러스가 넘버 2인데 넘버 2가 저 모양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롯데도 지금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온라인 쪽에서는 쿠팡,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마트 이런 쪽으로 이게 그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쿠팡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했느냐 회생 개시 신청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거는 회생 개시 신청을 하자마자 회생 개시 결정이 나와 버렸어요. 법원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회생 개시 결정을 갖다가 했고 더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홈플러스가 회생 개시 신청서를 쓰고 있었을 때 뭘 발행했다? 그때 전단기 사채 같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동시에 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MBK 김병주 회장과 그 밑에 있는 그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생각 외로 뭐 진짜 예상 밖으로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어쨌든 3월 4일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하고 곧 회생 개시 결정이 딱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2일에 뭐가 제출이 됐냐면 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홈플러스의 지금 객관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주체는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그 회사 자체에서 홈플러스의 관리인이 우리가 판단한 그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도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던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 보고서의 그 내용이 좋지 않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홈플러스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홈플러스는 이미 작년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에도 이미 그 기업이 그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은 그러면은 그 부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도라고 하는 거는 도산이라고 하는 거는 채무 초과 상태가 그 도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채무가 초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조금 뭐 유동성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부채가 그냥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라고 그랬습니까? 하이닉스는 힘이 있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회사라고 그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보고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오늘의 하이닉스가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객관적인 숫자나 뭐 회계상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그 회사 나름대로의 힘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게 뭐냐면은 계속 기업 가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부채가 이렇게 뭐 굉장히 많고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회사가 계속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회생이 되는 거고요. 계속 기업 가치하고 그 대비가 되는 그 개념이 뭐냐면 그게 청산 가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회사는 어쩔 수가 없다. 저기 뭐 더 받자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쯤에서 그냥 그 클로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빚잔치하는 게 낫겠다. 그게 청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그 회생이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홈플러스의 계속 기업 가치는 청산 가치보다 그 작다라고 그렇게 아마 조사 보고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도산법 그 222조 1항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도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또 예외적인 규정을 둬가지고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혁신을 하면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게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 아닌데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바로 이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이었던 겁니다. 홈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던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29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홈플러스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도 크다. 그런데 워낙 홈플러스라고 한 회사가 그 사이즈가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유통회사하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했던 게 그게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 아닌데 법원에서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그런데 그 홈플러스에서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긴 제출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홈플러스가 법원에다가 계속적으로 이걸 신청을 갖다가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그럼 숙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제를 갖다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하루만 더 주세요. 근데 또 못했어. 선생님 하루만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홈플러스가 했었단 이야기예요. 원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그 회생계획 개시 그 결정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이 언제 그 결정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개시 신청이 언제 결정됐다고 그랬습니까? 작년 3월 4일에 그 개시 결정이 났었던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3월 3일까지는 회생계획안이 가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원이 홈플러스 측에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번이나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 3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부랴부랴 홈플러스에서 판사님 좀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4월 30일까지 내라. 그랬는데 4월 30일에도 못 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7월 3일 오늘까지 내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회생계획안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오늘까지 못 내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홈플러스에서 회생계획안을 냈어요.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그 수정안을 제출한 게 언제였냐면은 오늘이 아니고 6월 30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30일에 그 법원이 판사님이 재판장이 그 주심 판사가 홈플러스가 해온 숙제를 갖다 이렇게 쭉 본 거예요. 6월 30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6월 30일이면은 그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받아가지고 화수목금 나흘 동안 쭉 봤는데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홈플러스에서 해온 숙제가 어떻다? 개판이었단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계획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 홈플러스가 작년 12월 29일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였어요. 이대로는 도대체 그 홈플러스가 살아날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수정안을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한을 주세요라고 한 게 3월 3일까지 3월 3일에 1차 연장해서 4월 30일까지 4월 30일에 2차 연장해서 7월 3일까지 해서 간신히 홈플러스에서 수정 계획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판사가 재판부가 딱 보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린 결정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갖다가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법 23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지고 6개월까지 더 늘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9월까지는 시간을 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아마 9월까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재판부에서 2번이나 연장했으니까 안 된다. 7월 3일까지는 무조건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홈플러스 측에서도 더 이상 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6월 30일에 이걸 갖다가 그 계획안을 낸 건데 그런데 그 회생 계획안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 원래 홈플러스의 그 점포 수는요. 한 160개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60몇 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이미 37개는 영업을 중단했대요. 그럼 남는 게 몇 개냐? 126개가 남아있는데 이 126개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67개만 남긴다는 거예요. 핵심 점포를 67개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원래 홈플러스의 직원이 직영 직원만 그러니까 뭐 협력 직원 이런 사람들 빼고 홈플러스에서 진짜로 월급 받는 직영 직원만 몇 명이었냐면 18,000명이었는데 이미 직영 직원이 9,0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9,000명의 직원을 다시 4,5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26개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인력도 50% 감축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의 비용이 감축될 수 있느냐? 1조 2천억의 그 비용이 감축될 수 있고 그러면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어떤 걸 했냐면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그 종종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한 달쯤 됐나?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뭐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뭐 과일도 사고 좀 깎아도 사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딱 갔더니 홈플러스도 아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목도 마르고 하니까 맥주나 하나 살까 해가지고 딱 들어간 건데 맥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해서 봤더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던 거예요. 익스프레스인데 그 앞에 홈플러스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매각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그 인수를 했냐면은 하림그룹에서 인수를 했어요. 하림그룹은 뭘 가지고 있냐면 홈쇼핑을 갖고 있거든요. NS 홈쇼핑이 하림그룹 건데 아마 뭐 그런 유통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림그룹에서 뭐 라면도 나오고 하림그룹에 닭고기 하면 하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뭐 치킨집 가면 우리는 닭고기를 하림을 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림이 펜오션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큰 재벌 그룹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 그룹이 하림그룹인데 하림그룹에서 홈플러스 중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인수인계가 정확히는 잘 안 됐나?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봤더니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림이 인수했으니까 다시 그 익스프레스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본 건 뭐냐면은 그래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에다가 M&A 한 거 그건 좋아. 그런데 나머지 사업부는 이게 M&A가 되지 않는 거예요. M&A가 돼야 이렇게 좀 이렇게 몸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돈도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는 매각이 돼가지고 이제 매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모든 게 절차가 끝나서 이제 소유권은 정식으로 그 하림 그룹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그 뭐 점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은 계속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매출은 진짜 반에 반토막이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이전에 비하면 형편없어졌어요. 그런데 매출이 아무리 그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봤는데 매출은 완전히 확 죽어가지고 오히려 돈은 벌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료 같은 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익채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급여,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하고 이런 것들이 급여 채권인데 이런 것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확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있으면은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딱 판단하기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그것도 어떤 회생 계획안이냐?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그런데 이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이 이행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그 운영자금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2천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홈플러스가 이 2천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 뭐냐면은 MBK가 김병주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재용 회장하고 김병주 회장이 우리나라 1, 2등을 다퉜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병주 회장 뭐 재산은 거의 뭐 이렇게 조금 오르긴 올랐겠지. 하지만은 뭐 이재용 회장은 뭐 그 두 사람의 재산이 1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조 정도 됐었는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재산이 40조 넘어가서 50조 된다 이러고 있고 김병주 회장은 10조보다 어느 정도 좀 더 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 자금이 최소한 2천억이라는 이야기예요. 3천억이 들지 4천억이 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2천억은 필요한데 그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자신의 개인 재산을 2천억을 때려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홈플러스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홈플러스의 제일 큰 주주가 아마 채권단이 그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메리츠증권인가 그런 것 같은데 홈플러스에서는 이 2천억 중에 상당 부분을 메리츠증권 보고 니네가 이걸 갖다가 그 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메리츠증권이 뭐 총 맞았습니까? 그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운영자금 해가지고 회생계획안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메리츠가 얼마나 물려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만약에 이제 홈플러스가 문 닫으면 그야말로 지금 뭐 메리츠가 엄청나게 큰 돈을 물릴 수 있으니까 마중물이라도 1,000억이든 얼마 좀 더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홈플러스에서 하는 것 같고 메리츠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물린 게 얼마인데 여기에다가 또 1,000억, 2,000억을 더 넣으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넣는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결국은 MBK 오너가 김병주 회장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MBK하고 메리츠하고 사이에 실강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한 모습을 뭐 당연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회생 계획안을 폐지한다.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 자료를 냈냐면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회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냥 파산해가지고 빚잔치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생 절차는 폐지가 된 거예요.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됐다라고 한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생 개시 신청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한 것을 법원에서
그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내립니다.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은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예요. 뭘 금지하는 거냐? 사적 구제를 금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민사적인 사적 구제. 예컨대 가압류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도 못하는 거고요. 경매도 못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정한 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회생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모두 다 스탑하라고 하는 게 포괄적 금지 명령인데,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홈플러스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홈플러스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집어넣고, 홈플러스의 무슨 뭐 기구나 뭐 그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채권자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즉시 항고를 하는 겁니다. 즉시 항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은 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2주 이내,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즉시 항고를 했을 때에는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는 미니멈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법원에서 제일 열받은 게 뭐냐면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그 회생 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천억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회생 결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회생 개시 신청을 폐지한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MBK든 메리츠든 어디든지 간에 2천억을, 실탄 2천억을 구해 오면은 아마 다시 회생 절차가 살아나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게 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김병주 회장이 2천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주 회장도 아는 거예요. 지금 2천억을 그 꼬라 박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김병주 회장이 만약에 2천억만 집어넣으면 홈플러스가 살아나고, 홈플러스가 살아나면 이거 잘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뻥튀기해서 엑시트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으면 김병주 회장이 2천억이 아니라 2조라도 넣었겠죠. 하지만은 지금 누가 봐도 홈플러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여기에다가 2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집어넣어도 마치 그냥 요즘 같은 날씨에 길바닥에 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수증기처럼 그냥 다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 쌈짓돈 2천억을 갖다 내가 거기에다가 왜 내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김병주 회장한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뻗팅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는 뭐가 있었느냐? 오늘은 법원에서 회생 폐지 결정이 나왔는데, 어제는 뭐가 있었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제재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MBK는, 그 MBK 펀드는 자본시장 그 법을 위반해서 채권을 발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기관 직무 정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잘 해봐라, 이렇게 예고를 갖다 딱 던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심의가 열렸는데, 그 심의가 어떤 심의냐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이제 조사역이나 검사역이나 이런 분들은 MBK의 이러한 활동에 의해 가지고 MBK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직무 정지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MBK에서 선임한 그 변호사들은 MBK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일이 벌어졌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는 없거나 아니면은 그 생각보다 좀 이렇게 경미하다라고 하면서 기관 직무 정지 같은 것들은 내려지면 안 된다라고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뭐냐면은 기관 직무 정지 예고했던 기관 직무 정지를 그대로 이제 인용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이게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기관 직무 정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아마 MBK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MBK는 제대로 된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MBK는 이래저래 지금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그 식으로 궁지에 몰렸냐면 첫 번째 MBK라고 하는 펀드 회사 자체가 직무 정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영업 정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회생까지도 그 절차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온갖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그 뒷감당을 그것도 또 MBK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소를 했나 안 했나 그거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만약에 구속됐었으면 당연히 구속 기소가 됐었을 건데 그런데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 구속영장 청구한 게 꽤 시간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MBK는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이 모든 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BK 하면 생각나는 게 홈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MBK가 IMF 이후에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이제 뒤끝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검찰이 왜 구속영장 청구한 거를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지 전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MBK 따지게 생겼냐 이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는 와중에 결국은 MBK 김병주 회장은 그냥 백주 대로를 갖다가 활기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BK가 인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에 직원들이 18,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인 직원들이. 그중에 9,000명은 이미 회사 나가가지고 다른 데 취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9,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지금 신경이 날카롭고 전전긍긍 걱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홈플러스 다 가보셨잖아요. 홈플러스에 마트만 있습니까? 거기에 안경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이발소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입점한 분들은 그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홈플러스에 저도 가본 지 꽤 됐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익스프레스 빼놓고는 대형 홈플러스 막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세종시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종시 갈 때마다 거기도 한두 번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누가 거기를 가겠냐고요. 가봤자 물건도 없는데. 그러면은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식당 이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주 회장은 제대로 된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홈플러스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다고 그러고 있지만 옛날에 삼성전자도 진짜로 소니나 일본 회사들 눈치 보던 그 시대가 불과 한 30년쯤 됐나? 한 30몇 년 전에는 그때는 제가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 그때 일본의 동경에 출장을 갔더니 삼성 저펜에 있는 차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때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소니를 압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한테 그때 그 차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변호사님 10년 전만 해도요 삼성의 임원이
소니의 과장 만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삼성 저펜의 그 직원들의 하는 일이 소니에 있는 사람들 접대하는 거였대요.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명절에 선물 갖다 앵기고 그래야지 삼성전자 본사에서 임원이 딱 오시면은 뭐 과장님이나 하다못해 그 부장님은 고사하고 과장이라도 만나려면 미리미리 그걸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냐 이거죠. 뭐 삼성전자는 뭐 천년만년 뭐 지금같이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한 20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는 돈 아낀다고 반찬을 줄였던 회사가 SK 하이닉스예요. 그 다음에 그 구내식당에 냅킨 값 아끼려고 손수건 들고 다니자. 그 다음에 사무실에 전등 하나 빼기 운동, 형광등 하나 빼기 운동 이런 거 했던 회사가 SK 하이닉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한 방에 이렇게 딱 컸는데 또 잘못하면은 이제 경영 트렌드나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확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기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기업가들이 옛날 같지 않게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매판 자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글로벌리 경쟁하는 컴피티션하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 일선에서 세계